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은 한남동 부자들의 원픽 유용석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자들의 원픽. 이길 바라는. 자, 근데 먼저 편다성 아나운서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부자 얼마입니까? 얼마 있으면 부자예요? 500억? 500억? 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객님. 아니, 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기사를 봤어요. 이제 네. 부자의 기준이 100억에서 500억으로 바뀌었다. 네, 이런 네. 기사를 봐서 네. 제가 그걸 보고 네, 네. 제 마음속의 기준도 바뀐 것 같습니다. 편다성 아나운서에게 부자란 500억. 아, 자, 최근에 네. 부자 보고서들이 나오는 시즌이잖아요. 가장 네, 네. K사, KB 경영연구소에서 나오는 거죠. 네, 네. 최근 부자 보고서의 토픽으로 가져오셨는데 네, 네, 네. 예년과 다른 뭐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부자의 어떤 마음속 기준이 조금 높아졌다는 거. 왜냐하면은 올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뭐 예전 같았으면은 뭐 한 세 자리만 돼도 너무 부자일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우리 편다송 아나운서처럼 그 기준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부자 보고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으로 점점 명목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네, 하는데 네. 글쎄 좀 자세히 볼까요? 예, 그렇게 보시죠. 뭐. 예. 일단은 오늘은 제가 그 연말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 관련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잠깐 뭐 화면 좀 띄워주시면은 우리나라 그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내놓는 보고서가 두 개가 있어요. 부자들의 특화해서 내놓는 보고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내놓는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라고 하는 그 보고서가 있고요. 이거는 보통 한 매년 4월 정도 그때 발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KB금융에서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타이틀로 발간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12월에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고서 부자 보고서의 네. 양대 산맥 네, 하나금융그룹과 KB에서 네. 나오는데 네. 오늘은 연말이다 보니까 네. KB에서 나오는 부자 보고서를 한번 보겠다. 네, 맞습니다. 자, 궁금해집니다. 편다성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500억에 네. 진짜 근데 500억은 한 몇 명 될까요? 그러게요. 한 7천 명 되려나? 전반적으로 일단은 네. 제가 이 보고서를 좀 가지고 왔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이 보고서에서 기준을 하는 한국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입니다. 금융자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 빼고 내 통장에 네. 뭐 은행이든 증권이든 뭐 거기에 금융자산이 한 10억 원 이상은 돼야 한국 부자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한국 부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5년도에 부자 수는 47만 6천 명입니다. 금융자산 10억 원이? 금융자산 10억 원이 당장 내가 어플을 켜서 네. 깠는데 그냥 10억이 꽂혀 있는 사람이 네. 47만 명이다라고 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 500억 원 이상은 1,400명이래요. 그래요? 7천 명이 안 돼요? 네, 뭐 그 정도 1,400명이면 대한민국 몇 프로죠? 0.01%. 0.0001%. 예.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기준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보시면은 2011년도에는 13만 명이었어요. 이게 거의 한 3배 이상 늘어났죠. 예. 그런데 2011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뭐 5천만 명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 인구 대비 부자의 수가 예전에는 한 0.3%, 0.2%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47만 6천 명이면 거의 뭐 1% 가까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0.9% 정도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전년 대비 증감률인데 예전에는 매년 그래도 한 10%씩은 늘어났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죠. 5%가 채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부자가 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부자가 다 됐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하기는 했습니다. 예. 이 증가율이 둔화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소위 뭐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네. 케이스는 점점 희박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예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근데 이제
인원의 증가율 자체 조금 낮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네. 아까 궁금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500억 이상이 몇 명인가. 네. 근데 이제 이 자료에서는 자산가의 기준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자산가는 10억에서 100억 미만. 그러니까 그냥 부자들. 그리고 고자산가는 100억에서 300억 미만. 그리고 초고 자산가는 300억 이상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아 근데 저거는 보니까 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한 70% 정도 되니까 네. 그거 비중을 갖다 대면 현금 10억이 그 총자산 100억 정도네요. 뭐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평균적으로 네, 조금 편하죠. 우리나라 포트폴리오가 부동산과 동산이 한 네네네. 7대 3 정도 되니까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총자산이 아니라 네.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 그러니까 네. 당장 뺄 수 있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20년에는 그 300억 이상의 초고자산가가 한 6천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12,000명이 됐어요. 더블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300억 이상인 사람이 12,000명 정도나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율 자체도 한 1.8%에서 2.5% 정도. 예. 그래서 부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자가 막 되기 시작하는 증감률 자체는 뭐 한 자릿수로 낮아졌는데 300억 이상의 초고 자산가는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하면서 이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양극화의 시대. 부자들 네. 안에서도 네. 양극화가 확 벌어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300억 원 이상이 네. 12,000명인데 네. 좀 전에 편다성 아나운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억 이상은 또 1,400명이니까 네. 이게 확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부자들은 뭘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자들의 그 수입의 원천이 궁금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료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전에는 상속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셨었어요. 보시면은 2011년, 13년 보시면은 이때는 뭐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이런 금융투자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렇게 좀 예전엔 상속증여 부동산이었다면 이렇게 그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도 태어날 때부터 부자셨던 분들 계시거든요. 네. 네, 뭐 그런 분들 당연히 많으시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미팅을 하면 할수록 뭐 기업을 엑시트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데서 크게 돈을 많이 번 뭐 영리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로소득도 사실은 요즘에 뭐 그 대기업 이제 그 간부분들 보면은 막 뭐 몇백억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점차 이렇게 금융이나 사업소득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도 이 기조는 조금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팀장님은 직접 그 부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공통점이 있나요? 부자들의 공통점? 부자들의 공통점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나서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막 얘기할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를 이루셨나요? 아까 뭐 원천이 있었는데 막 네. 그런 얘기 하면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뭐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성과를 얻는 건 맞는데 이 정도까지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내가 기회를 잘 잡았다. 네. 어찌 보면 운이 정말 좋았다라는 표현들을 정말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겸손한 표현이실 수도 있는 건데 네. 저도 근데 뭐 저희도 이제 살아가면서 보면은 가끔 일이 좀 잘 될 때 요즘에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뭐 이런 생각들도 가끔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막 저도 막 우스갯소리로 오타니처럼 쓰레기라도 좀 잘 주어야 되겠다. 뭐 주변 사람들 잘 베풀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운이 좋다는 것은 꾸준하다는 거잖아요. 뭔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야지 운도 찾아오는 거니까 네. 운이 좋다는 것은 꾸준히 뭘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없습니까? 네. 부자들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네. 뭐 10분 먼저 온다든지 아니면 정확히 온다든지
아니면 올 때 기사 딸려온다든지 아니면 걸어온다든지 네. 아니면 꼭 뭐 밥을 먹고 온다든지 아니면 말도 끝나기 전에 먼저 바빠서 간다든지 등등 이런 일상생활에서 부자만의 뭔가 특징이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부자는 이게 또 어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네. 아침에 운동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고 아침에 운동. 예. 아침에 항상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미팅이다, 뭐 9시 미팅이다 이러면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러면은 어디 뭐 헬스클럽 가가지고 운동하고 왔습니다. 뭐 필라테스 받고 왔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 네. 예. 자기 관리는 철저히 하는 게 정말로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 약속도 웬만하면은 잘 지키시고 매너가 좋으세요. 기본적으로 매너가 좋으시고 그런 분들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또 괜히 부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우리도 아침에 운동 한번 합시다. 어떤 운동 할까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왠지 운동을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막 그렇게 드는데. 뭐 새롭게 이제 활기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아 근데 좀 전에 그 자료 한번 보세요. 부자들이 부를 이룬 원천. 네. 2021년도가 코로나 바로 직후잖아요. 네. 이때 보니까 확실히 근로소득은 확 줄어들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2021년도가 유난히 네, 네, 팬데믹 직후잖아요. 네네네. 이때 막 주식이 날아갔던 시대잖아요. 네네. 그때 맞습니다. 보니까 뭐 금융투자 네. 이게 41.9% 2021년도 이게 금융투자인가요? 이게 사업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이죠. 아, 예. 역시 위기 때는 네네네. 사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전년도 말 기준이어가지고 그런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네. 근데 보면서 그냥 단순히 예전에는 부동산 위주였다면 이제는 뭐 사업이나 금융으로 넘어가는 게 이 표가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 근데 이 부동산 비중이 원래 높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부동산 비중이 최근에 보면 좀 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면 다른 소득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예요? 부동산 비중이 줄어들면서 가장 비중이 늘어난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네. 자산의 어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보시면은 뭐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녹색으로 보이는 게 부동산입니다. 아니 그래서 금융도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 어디로 간 건지. 네, 제가 저 그래프를 보고 잠깐. 금융도 아니고. 그러니까 금융의 안에 코인이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갑니다. 네, 안 들어가고요. 대체 자산이 안 들어가는구나. 네, 맞습니다. 이거 답을 너무 빨리 맞추셔가지고 네. 그 부동산 보시면은 지금 2021년도에 59%에서 한 55% 정도 이렇게 5% 정도 빠졌고요. 금융자산도 한 37%뭐 거의 유지 수준 이 정도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근데 또 부동산 파이가 작아진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2021년도에는 전체 한 2천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2025년 돼서 거의 한 3천조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 파이 자체가 작아진 건 아니지만 비중은 떨어졌다.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21년, 22년, 23년 갈 때는 개인 명의의 부동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개인 명의의 부동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 한 1, 2년, 2, 3년 사이에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이 바뀐다. 네. 세제 혜택도 개인하고 부동산 많이 옥죄인 것 같은데. 네. 자산가분들이 뭐 예를 들면 연예인분들이 어디 뭐 빌딩 샀다, 뭐 꼬마 빌딩 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법인 명의로 샀다라는 네. 말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그런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법인 명의로 사세요. 저희 이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1년 사이에 법인 명의로 건물 매수하신 분만 몇 분이 계시거든요. 세금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래도 세금도 있고요. 가장 큰 거는 대출입니다. 대출. 예, 법인 명의로 했을 때 대출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법인은 또 법인세나 종부세도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유리하진 않은데, 근데 뭐 나가는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제받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법인으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그러면은 부동산도 떨어지고 금융자산은 뭐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뭐가 많이 늘어나냐라고 했을 때는 기타 자산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기타 자산에 뭐가 들어가나요? 기타 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금, 뭐 회원권, 자동차, 예술품, 디지털 자산 이거는 이제 코인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타 자산들이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예전과 지금의 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금이나 보석, 그다음에 뭐 회원권, 자동차, 요트 이게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요즘에는 말씀 주셨던 디지털 자산들, 예, 그다음에 뭐 예술품들 이런 것들의 비중이 이렇게 확연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근데 저기 2012년, 13년에 네. 유독 저 회원권 비중인가요? 회원권 비중이 엄청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는데 네. 저 두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은 이 두 해에 갑자기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는 제가 뭐 자세히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아 2012, 13년도 네. 네, 이때 그러니까 네. 회원권의 비중이 확 주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거의 아마 10% 언더로. 예, 근데 뭐 회원권 뭐 이것도 줄어드는데 금, 보석 이게 줄어든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 그 예술품, 네. 예, 예술품에 대한 수요가 확연히 늘어난 해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자산이 줄었다기보다는 예술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고, 그리고 이 통계 자체가 네. KB에서 한 400명 정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 자산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두 해에 갑자기 이런 예술품 관련된 수요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두 해가 왠지 좀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는 두 해네요. 네네. 이때 무슨 옥션 바람이 불었나? 그렇겠네. 네. 네. 그리고 부자들 중에서 네. 젊은 부자랑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네. 네, 포트폴리오가 좀 다른가요? 아니면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비슷한가요, 포트폴리오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어쨌든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그 영리치 분들, 이거는 이제 이번 KB 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는 아니고요. 이제 영리치나 올드리치를 비교한 자료가 4월달에 하나금융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 보시면은 이게 그 부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리치 분들한테 주식을 보유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80%는 보유를 하고 있다. 올드리치는 한 66%는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영리치 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주식, 가상자산, 그 다음에 뭐 실물자산 이런 예술품 같은 것들. 아무래도 조금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드리치 분들이 많이 보유를 하신 거는 뭐 펀드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회원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요즘에 워낙 그 가상자산 얘기를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현업에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뭐 성급한 일반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 시민권이나 뭐 영주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앉아서 코인 얘기를 엄청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담실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뭐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그런 쪽에 뭐 가지고 계신 분, 그 미국 쪽 뭐 영주권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코인 얘기를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약간 우리나라랑 그 미국이랑 조금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른 게, 우리나라는 아직은 조금 제도권에 들어오기에는 좀 무섭기도 하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미국에서 거주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코인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고 네. 또 우리의 자랑 스테이블 세안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테이블 세안은 또 역시 세상의 미래는 네. 또 디지털 자산과 코인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의 보유 비중도 보시면은 영리치 분들은 해외 주식을 전체 주식에서 한 30% 정도는 가지고 가는 편이고, 네. 그다음에 올드리치 분들은 한 20% 정도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상하는 그 결과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영리치 분들이 조금 더 공격적이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제 50대 이상의 뭐 자산가 분들도 점점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업에서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 사석에서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부자의 기준을 신체적으로 나이적으로 구분하는 거는 약간 올드 패션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60 정도 돼도 자산을 증식했던 기간이 짧으면 저는 그걸 영리치로 봐야 된다.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나이가 60이라도 자산 증식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면 더 증식하고 싶은 기대가 많은데 그런 시니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업장에 한 65세
멋있는 신사가 딱 가면 누가 보더라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시니어 서비스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이제 돈 번 지 2년밖에 안 돼서 막 1,000억 더 이상 벌고 싶고 여전히 기대 수익률이 높고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싶은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데이터를 갖고 서비스한다는 게 네. 이제는 그 리치의 기준도 네. 신체적인 나이가 아니고 자산의 증식 기간으로 음.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이 부자 보고서에 네. 꼭 넣어야 되는 항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한남동에서 네. 고객을 구분해서 네, 한번 네. 서비스 해보세요.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물론 이제 처음에 만나 뵙고 뭐 기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또 이제 너무 개인적인 부분이라 네. 그거를 막 대놓고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 그렇죠. 네. 이 방송을 만약에 KB 관계자분들이나 하나금융 네. 관계자들 보고 계시다면 그 부자들의 자산 증식 기간도 넣어서 네. 내년 리포트에는 반영을 해주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는 나이는 숫자일 뿐. 네, 자, 근데 이 다음 페이지 보니까 네.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네, 바야흐로 네. 올해는 네. 주식의 시대. 음. 부자들은 정말로 작년에 비해서 주식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게 공식적인 통계는 거의 최초인 거잖아요. 네, 네,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자료는 자산가분들이 내년에 투자 유망처로 어디가 좋을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보시면은 작년에는 한 35% 정도가 주식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했다면 올해는 55%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거가 맞고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좋아하느냐? 뭐 기본적으로 늘 말씀하시는 반도체 업황 좋고 뭐 정부 정책 좋고 다 좋은데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어떤 그 세금적인 측면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은 비과세라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적인 측면에 여기 그 급등을 한번 느껴보시니까 정말 주식이라는 게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주식은 좀 위험한 거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상당히 강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부터 주식시장에 몸을 한번 담아 보시면서 이제 급등도 겪어보고 네. 2022년에 급락도 겪어보고 하시면서 시장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많이들 느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좀 시장 조정받으면은 오히려 이제 이쯤 되면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주식은 이제는 우리 어떤 자산에서는 없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자산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빌딩이나 상가, 뭐 거주용 외의 주택들 이런 것들은 작년 대비 이렇게 투자 유망처로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기조 자체가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네. 넘어가는 기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빌딩 상가 부자들은 많이 없어졌겠네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또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뭐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법인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작년 올 초까지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사실은 공실도 너무 많고 네. 그다음에 뭐 금리는 높고 이제 수익률 자체가 잘 안 나오고 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으셨는데 요즘에 또 제가 느끼는 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산에 있어서 황금성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황금성.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100억, 200억짜리여도 안 팔리면은 뭐 아무 그러니까요. 의미가 그쵸.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내가 손실을 조금 보고 있더라도 팔면은 바로 이제 현금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 글로벌 자산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황금성이 정말 중요하고 어찌 보면은 그 빈센트님 말씀하신 초유동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부자들은 내년에도 주식 투자를 계속 많이 할까요? 아니면 네. 또 다른 투자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내년 자체는 주식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다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6월 중간선거, 지방선거,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그 중간선거 첫째 주. 전까지는 네. 그래도 좀 정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 근데 저 궁금한 게 부자들은 항상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은 좀 변동성이 큰 쪽에 속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원래 투자 성향과 좀 다른 분야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근데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세요. 네. 그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는 뭐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건데, 그러니까 부자분들의 전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상자산의 비중을 뭐 이렇게 뭐 크게 베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비트코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1억 얼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 100억이 있다. 네. 아. 라고 하면은 그래도 1%. 비트코인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계속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테이블 세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네.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이제 받아줄 것도 필요하고 이런 계속 뉴스가 나오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은 뭐 대장인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그래도 우리가 살짝 발은 담궈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죠. 의미 있게 베팅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 관심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형태가 참 많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1등 부자와 주식 부자 있어. 어디가 더 끌려요? 주식 부자요. 주식 부자. 대중이 네, 여전히 물론 편다성 아나운서의 그 어린 축에 속하시는 분들이 네. 1등 부자의 멋있음은 옛말, 이제는 주식 부자란 말이죠. 왜냐면 요즘, 그러니까 물론 붐비는 곳은 붐비지만 공실이 많은 걸 전 좀 많이 봐가지고 그 옛날에 핫했던 강남역이나 가로수길 네, 뭐, 가로수길 예. 이런 쪽에 네. 공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처분하거나 뭐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럴 바엔 주식으로. 주식 부자로.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성이라는 게 예,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주식 부자가 늘상 계속 뜨거운 감정인 게 국장이냐 미장이냐, 아, 그쵸. 미장이냐 국장이냐. 네. 우리는 어디 밀고 있어요? 저요? 음. 전 국장이죠. 국장? 네. 부자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국장. 아 그래요? 왜냐면 오. 세금. 아, 예. 그렇지. 세금이라는 양도세에 대한. 어마무시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 국장인데. 처음 출연하셨을 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그쵸?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장에 대한 비중은 높은데 점차 해외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부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의 네. 탑 8개 국가를 제가 뽑아봤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국내 주식은 한 95%는 그래도 국내 주식을 가지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그 중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만 미국 주식이든 해외 주식만 하는 사람은 한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국장은 조금이라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 한 50%는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중국, 미주, 베트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점은 30억 이상 이렇게 고액 자산가들일수록 이 그 국가에 분산되는 이게 분산이 더 많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한국,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중국도 하시고 홍콩도 하시고 일본도 하시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분산을 해놓는다 포트폴리오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중이 어떠냐라고 봤을 때는 2022년도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비중이 한 9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랬는데 이게 점차 2024년에는 한 8대 2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고요. 언론에서 최근에 우리 외환시장 달러 환율 얘기하면서 서학개미들 즉 국내에서 다 미국으로 투자한다. 네. 그게 뭐 1,000조 원 정도의 가량의 규모다 이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대한민국 0.1% 아니 1% 정도의 부자들은 네. 그래도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많겠지만 금융자산 쪽에서는 해외보다는 국내가 그래도 월등히 많다. 네. 약간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영리치보다는 올드리치의 확률이 조금 더 높고요. 네. 그분들은 아직 뭐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높아서라든지 아니면 익숙하지 않아서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은 그냥 주식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뭐 현대차 빼고는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런 자금들까지 다 이렇게 싹 모아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국내에 대한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외 주식 투자의 트렌드 속에서 네. 그래도 부자들의 되게 콘크리트 같은 국내 주식의 비중이 높다는 게 데이터로 확인된 순간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돈이 많아. 네.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 물론 다 우리가 애국심, 대한민국을 좋아하지만 다른 나라 살고 싶다.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가 좋아요? 대한민국 제외하고요. 뭐 좀 짓궂게 질문해 볼까요? 그럼 대한민국 포함해서 돈이 아주 많다. 한 500억이야. 부자 500억 있어 내가. 그럼 저는 한국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아부다비나 아부다비? 아부다비? 세금이 뜨거운데? 없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국? 미국이나 아부다비. 네. 자, 이 말은 우리 같은 서민들도 네. 부자가 되면 안 돼봤지만 네. 이 세금에 대한 이슈가 네. 상당히 고통스럽겠다라고 해서 네.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막 이민 갈라 그러고 막 하잖아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녀분들은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자녀분들은 해외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시거든요. 네. 보통 뭐 빠르면은 한 중고등학교, 늦으면은 뭐 대학부터 보내서 가능한 안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도 많이 가지세요. 아부다비 그냥 가 있어라. 이런 거구나. 꼭 보통은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많이 가시죠 일단은. 네.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서 쭉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생각보다 이민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서글프지만, 그러니까 부를 많이 축적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최근에 뭐 통계로 잡힙니까? 그렇죠. 제가 뭐 헨리 앤 파트너스라고 하는 글로벌 어찌 보면은 이민 컨설팅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백만장자들의 순유출 순위를 뽑은 통계가 있거든요. 또. 예, 그래서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이거는 또 이름이 2025 부의 이동 보고서예요. 음.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한국 부자 보고서,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시면은 네. 우리나라가 밀리어네어가 그러니까 백만장자라고 하죠. 뭐 한 몇십억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올해 빠져나간 것만 2,400명입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지금 10억 원 보통 100만 장자라고 보면 네. 아까 12 몇만 명이죠? 12만 명? 뭐 47만 명. 47만 명. 예. 그 중에서 한 네. 3천 명 러프하게 갔다. 네. 그러니까 순 유출 기준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금액도 보시면은 15빌리언이거든요. 15빌리언. 예, 이 정도면은 거의 한 뭐 2조 네. 정도가 이제 국부가 유출이 된 거죠. 어찌 보면은. 예, 그래서 보면은 위에 뭐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저희가 4위를 차지를 했는데 되게 좀 애석한 얘기죠. 그래서 뭐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세금적인 측면이 가장 크신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 상속세가 이제 뭐 50%, 뭐 최대 60%까지도 이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금적인 측면이 가장 크고, 네. 그다음에 약간 뭐 지금까지 우리가 부자 얘기를 해왔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과연 많은 국민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과연 부자들을 리스펙할까?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한국만의 유독 네. 특징일 수 있죠. 부자들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부자가 친숙한 면도 있지만 리스펙한다에서는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순 유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근데 이렇게 순 유출이 되면 사실 단순히 뭐 돈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치면 그 사업체가 네. 또 네.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런 뭐 전반적인 세수에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칠 거고 뭐 고용도 사실 떨어질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통계가 그러니까요. 2025년이지만 2021년, 20년만 해도 그때가 한 400명 정도 됐다 그러거든요. 엄청 많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불과 한 5, 6년 사이에 이렇게 순 유출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뭐 가끔 농담으로 오늘 이민 알아보고 왔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주로 뭐 싱가포르나 뭐 두바이나 아니면 뭐 저기 유로존 같은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뭐 요즘에 가장 조금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게 환율이잖아요. 환율. 네. 예, 그래서 환율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면 뭐 서학개미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들의 이동, 네, 부자들의 이탈. 예. 이게 이제 순유출이니까 사실 유입과 유출의 넷이니까 네. 상당히 많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유독 우리나라만 지금 환율이 이렇게 튀고 있잖아요. 뭐 사실 달러가 강세라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뭐 지금 위안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 너무 안 좋게 그 전반적으로 고환율이라서 제 고객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요즘에. 네. 예,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근데 이 환율이 그 이런 백만정제의 순유출 이것도 정부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럼 내년도 부자들이 생각하는 리스크는 환율밖에 없나요? 가장 큰 거는 환율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입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대기업은 좋죠. 대기업은 좋은데 근데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다음에 또 고민하시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요즘에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BOJ 언제지? 내일이죠? 내일이요. 내일입니다. 네, 내일이면 뭐 그 관련된 네. 상당한 이견들이 어쨌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데 네. 그죠?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제 이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싱가포르에 뭐 지인이 한 분 계신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미 시작된 것 같다.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세게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걱정을 크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까 뭐 달러도 얘기했고 위안화도 얘기했고 유로화도 얘기했는데 이제 만약에 엔화마저 환율이 올라서 떠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무서운 시기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고 작년 8월 달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해가지고 네. 니케이가 하루에 니케이 지수가 네. 12%인가 14%인가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약간 조금 오싹하긴 한데 오싹하죠. 네. 그래서 혹시나 좀 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네.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많은 부자들을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저도 부자가 아니어가지고요. 제가 부자가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뭐 이런 자산도 좋고 돈도 다 좋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 그리고 건강 아니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족, 건강.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많으면 당연히 편하고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야 여유가 그 부자 진짜 부자 아니겠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조금 이제 저희가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되게 필요한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가족을 잘 챙기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면 마음이 더 부자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음의 부자. 네. 근데 유영석 팀장은 네. 이런 컨셉이 있잖아요. 많이 만나니까 제가 경험했던 몇몇 부자들은 이 옆에 있는 부자가 어떤 곳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트렌드가 되게 궁금한데 유영석 팀장은 그런 것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유영석 팀장한테 가면 적어도 특별한 특출을 난 부자들이 있겠지만 부자들의 정규분포상에서 이런저런 특징을 간접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뭐 제가 그래도 고객의 어떤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거를 뭐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반적인 어떤 말씀은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특별하기보다는 네. 가장 심플하고 단순한 거를 반복해서 잘할 수 있는 성실한 분들이 부자가 되신 것 같아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운동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런 뭐 시장을 바라보는 공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관리하는 네트워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부자가 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은 우리도 잠을 더 줄여서 아침에 운동합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한남동에서 오셨죠? 유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